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35살 직장인이고, 신랑도 저와 돈을 벌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랑과 저는 DINK 부부로 살 생각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남편이 장남인데 왜 결혼해놓고 아이를 안 낳느냐며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여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 잘하는 걸 알아? 아이가 나오면 내가 다 키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낳으렴. 내가 아이를 참 좋아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손주로 맡기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아지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좋았기에 시어머니가 도와주겠다는 말을 믿고 출산을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했을 때에도 낳기만 하면 본인이 다 키워줄 수 있으니 출산 휴가도 짧게 잡고 다시 일에 복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시어머니는 딱 2번 아이가 아플 때 잠시 애를 봐주신 게 다였어요. 맞벌이 해본 엄마들은 잘 알겠지만 아이가 미취학일 때는 정말 자주 아프잖아요. 병명도 얼마나 많은지 수족구의 장염의 아데노바이러스에 정말 많은 병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이가 아프면 혹시나 자기가 아이한테 병으로 얻을까 봐 몸을 살리셨어요. 나는 몸이 약해서 감기를 걸려도 너무 아파서 손주는 못 보겠다. 너는 젊어서 모르지만 늙으면 감기를 걸리다 죽을 것이라고요. 애가 아플 때마다 당신이 회사를 조퇴하고 집에 와서 애를 돌봐달라고 해도 신랑은 그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애가 어린데 당신이 굳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당신이 일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닌데 애가 아플 때마다 당신을 향해 화를 내는 게 난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애를 돌보겠다고 하실 것처럼 말씀하시고는 결국 애가 아플 때마다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다고 말하고 우리 팀은 연쇄 효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 명이 빠지면 회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휴직을 신청하고 내가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만 휴직을 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녀를 혼자서 키우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은 날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거야? 당신도 쉬어야 하고 회사에서도 중요한 일을 맡기는 요직이 있는데 당신의 회사에도 사람들이 있잖아. 자녀가 아프다고 하면 당연히 걱정을 해요.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나 일 못하는 상황에서도 아이가 아프면서 당신의 남편과 싸우셨다고 해요. 남편은 저에게는 아이를 돌봐주라는 말을 하고 저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이가 아플 때마다 싸웠어요. 그 무렵 친정 어머니가 와서 아이를 돌봐주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1시간 넘는 거리에 살고 있는데 일주일에 2번은 왔어요. 아이가 자주 아파서 어린이집에 데리고 갈 수 없었고 저는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주 우리 집에 와서 도와주셨어요. 싫어하셨어. 친정 엄마가 우리 집에 놀러 오시는 것도 아니고 손주를 돌보시기 위해 오시는 건데 친정 엄마가 오시면서 놀고 가신다는 듯이 하셨어요. 아니, 너는 우리 아들에게 듣는 대로 친정엄마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오시는지 이러다가 친정엄마를 모셔서 살겠다는 것 아니야. 너무 자주 친정엄마가 오갈수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으니까 적당히 오시라고 말해. 자기 애도 없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냐? 시어머니는 나를 보실 때마다 혼자서 육아도 못한다고 핀잔 아닌 핀잔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혀 육아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서 잔소리만 하시니까 나 또한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부부싸움이 자주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지기 전에는 사랑만 한다고 생각해왔는데도요. 결혼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후에 부부 사이가 나빠진 걸 느끼게 되었어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말했어요. 장모님이 퇴근 후에도 집에 계시면 얼마나 불편해할까요? 얘도 이제 어린이집 다니니까 우리 아파트 근처로 옮겨요. 너희 집을 파고 근처로 이사 오려면 1억 정도 모자른다며. 그거 내가 보조해 줄게. 정말요? 그러면 아이를 돌봐주실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어머니가 돌봐주신다는 말을 믿고 이사할게요. 전세기도 끝나가는 때라서 시어머니 댁으로 이사했습니다.
부부 사이를 키우면서 서로 힘들어하면서도 멀어지고 시어머니가 친정엄마가 도와주시는 걸 싫어하시니 신랑이랑 마찰이 생겼는데 그래서 시어머니가 전담으로 맡게 되었어요. 부부 사이도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랑도 시내 근처로 이사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1억 원을 지원해준다는 말을 듣고 시어머니 옆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 한 달간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잘 돌봐주셨지만 아이가 열을 나면서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애가 열이 나니깐 엄마만 찾는다. 나는 더 이상 무거워서 애를 안아주지도 못하겠고 내가 와서 해보든가 해라. 나는 더 이상 못 봐줄 텐데 어머니가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내일 출근을 해야 하고 제 신랑도 출근을 해야 해서 어떡하죠? 그러면서 왜 아이를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이냐고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 부부가 스스로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내 할 일을 했으니 더 이상 바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원래는 엄마가 키워야 하는 것이라고요. 나는 내 할 일을 했으니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전화를 시켰다고 말이지요. 1년도 아니고 고작 이사를 한 달 만에 그렇게 하니 너무 놀랐어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은 농사보다 힘들다는 어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환갑을 넘은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 힘들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친정어머니와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애를 정말 돌봐주기만 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애를 돌봐주실 때는 저녁도 주시고 목욕도 시켜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애가 5시에 하원하면 7시까지는 집에 가셨고 애가 배고프다 해도 엄마가 오면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고는 저녁을 챙겨주신 적도 없었죠. 저도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듣는 이야기가 많고 다들 시어머니가 손주 먹일 거라고 좋은 식재료로 반찬까지 해서 보내주시는 집도 많았고 씻기고 재우고 해주시는 시부모님도 많으셨어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 어떤 것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라는 말만 매번 하셨어요. 물론 그것도 고마웠지만 우리 엄마에 비해 해주시는 것도 없으면서 생색은 엄청 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있었어요. 신우 언니의 집에 가면 빨래부터 냉장고를 청소하라고 애들을 시켜주시고 반찬을 주시고 정말 모든 일을 다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며느리 집에서는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고 손주 한 번 목욕시켜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랑 딸이 다르다고 해도 너무 다르게 행동하시는 것 같아서 서운할 수밖에 없겠죠? 지난 주말에도 신우가 내려와서 시댁에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요즘은 손주 돌보느라 참 힘들었는데 며느리가 매일 일한다고 하원시키고 아이를 돌보고 집에 오면 녹말이 되는 것 같다니까요. 우리 딸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내고 있는데 가까이 있었으면 매번 도와줄 텐데 나도 한번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게 옳게 좋겠네요. 우리 엄마가 아이를 다 봐주시면서도 직장에 다니며 커리어도 쌓고 아이들은 다 우리 엄마가 키워주시고 그와 동시에 일도 해야 한다는 건 편한 일이 아닐 텐데요.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마음대로 의자도 사주고 어머니를 잘 대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결국 우리 엄마에게 잘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여기 오라고 하신 대신 1억이나 보태주셨다고 하시면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인지 우리 엄마가 한 번쯤 상상해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엄마를 잘해야겠어요. 요즘 우리 엄마가 손주를 안 보면 늙었나 보다 싶어서 그걸 보면 내가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 엄마가 고생한 것이 안타까워서 늘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신랑은 가만히 있곤 했어요. 신랑은 아이를 키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가끔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 말고는 아이를 혼자 돌보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우는 만날 때마다 제 인생을 부러워했어요. 언니는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생활비를 달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손자도 봐주시고 돈도 1억이나 주시고 우리 시엄마 같은 좋은 시마 없어요 하면서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신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2 아이를 키웠어요. 매달 월급이 적어서 아르바이트를 안 하는 것은 생계가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 2억 정도를 해줬지만 신우가 창업한다고 그 돈을 다 투자하고 가게가 망해서 그 돈을 다 잃었습니다. 마음이 아파네. 아가씨가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했던 상황이었고 시어머니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늘 불쌍하고 고생한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직장에서는 커피를 마시면서 컴퓨터를 좀 하다가 퇴근하면 되겠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사무직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커피를 마시면서 컴퓨터를 하다가 퇴근하면 되니까 하며 말이에요. 우리 딸은 남편 잘못 만나서 편의점에서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진상 손님을 대하고 있어? 내가 우리 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파 하면서 이야기하곤 해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거기에다가는 신우 가정은 얼마나 유통인지 매달 생활비를 왜 달라는지 알 수가 없어. 애들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 우리처럼 이살라도 돈을 못 내주겠지? 애들 살림에 돈이 없어서 더 어렵다고 말해요. 신우가 시댁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신랑인 신우가 증손자로서 제사까지 해야 되니까 정말 힘들겠어요. 그래, 너는 우리 딸에 비하면 정말 팔자가 좋지. 완전히 상팔자야.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가진 신랑이라니 팔자가 최고인 것 같다. 제사도 내가 다 준비했지만 고생하고 불쌍하다. 시어머니는 신우와 비교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신우의 장모는 매일 신우 집에 와서 돈을 달라고 하고 손주는 한 번도 도와주지 않는데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돈을 달라 하지도 않고 1억이라고 좋다는 말을 만날 때마다 하셨어요. 사실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몇 번은 좋게 모두 설명했어요. 생각하고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봐주신 건 고작 한 달이었습니다. 결국 시댁 근처에 오라고 하셔서 주말마다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시면서 평일에는 정말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지 않으셨죠.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신랑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 근처로 이사온 이유는 아이를 봐주신다는 조건 때문이었는데 아이는 봐주시지 않고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집안일을 시키시기 하니 왜 이사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쉴 수 있었던 주말까지 시댁에 봉사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니, 어머니는 매달 우리 만날 때마다 1억 원을 주신 걸로 너무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사만 오면 우리 아들을 매일 봐주실 것처럼 이야기하시더니 실제로는 한 달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주시고는 못 봐주시겠다 하시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애를 보는 게 힘들지 몰랐지? 엄마 나이도 있으신데 아이를 보는 게 쉽겠어? 그냥 하원 도우미 알아보던가 하죠. 우리 엄마는 더 어리고 더 손이 많이 갈 때도 우리 아들을 잘 보고 집안일까지 해주셨어. 근데 시댁 근처로 이사 오라고 해놓고 고작 한 달 만에 못하겠다 하시니까 내가 너무 속상해서 그렇지. 얘야, 우리 엄마가 이사한다고 돈도 1억이나 버텼는데 그만 좀 얘기해. 매일 같은 이야기 하는 거 엄마한테 듣는 걸로 충분해. 그러게 애는 왜 나서 당신이 낳겠다고 했잖아. 솔직히 신랑은 처음부터 딩크족이었어. 결혼은 하고 싶지만 아이를 낳아서 책임지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근데 신랑은 시어머니와 설전을 풀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을 신랑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잔소리했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신랑은 시어머니로부터 저를 비난하는 말을 듣고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이야기하여 결혼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후에도 신랑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저를 상처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가 이사한 후 매주 주말마다 저희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김치찌개를 너무 많이 해서 오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번에는 같이 장을 보러 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가자고 라고 부르셨는데 시어머니가 운전을 못하셔서 차를 타고 어디로 가야 할 때마다 우리 부부를 불러서 호출해 주세요. 1억이나 버틸 정도면 이 정도 일은 해줄 수 있지 늙어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 힘들고 택시비는 너무 비싸다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차는 전기차로 기름값도 안 나오잖아. 1억이면 이런 차 2대는 살 수 있다고 하신다며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시켜주셨다고 하니
1억을 주었으니 너희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1년 동안 매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어떤 며느리도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1억은 큰 돈이긴 하지만 매주 주말마다 시어머니 운전기사로서 일을 해야 하니 솔직히 힘들어질 겁니다. 도움이 필요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에 나는 혼자 힘든 육아를 하며 몸에 문제가 생겼다. 독감에 걸려 너무 아팠고 회사에서도 조퇴서 혹시 몰라 독감을 옮길까봐 친정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는 독감에 걸린 아이랑 48시간 동안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내일 아침 회사에 잠깐 가야 하면서도 집에서 봐주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때 엄마는 이번 독감은 열도 약하고 몸살이 심해서 아파라고 말하며 병원에 가서 비싼 수액을 맞고 와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다. 그녀는 몸부터 챙겨주겠다고 말하며 손자는 내가 잘 볼 테니까 라고 덧붙였다. 먼 길 오라고 해서 미안해요. 이번에는 조금 오래 있다가 나 낳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다가 가세요. 엄마는 딸 집에 와서 일을 하고 가셔야 해요. 미안해요.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아플 때마다 1시간이나 걸리는 저희 집으로 버스를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 신랑은 걸어서 10분 거리인 시어머니 집까지는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려도 한 번도 우리 엄마를 모셔다 드린 적이 없어요. 이러더라도 신랑이랑 싸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신랑에게도 우리 친정엄마에 대해 잘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대답만 잘할 뿐이었습니다. 이번에 독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3일이 지나도 제 컨디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15일 동안 해외로 갔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엄마도 5일째 우리 집에 계셨어요. 다행히도 친엄마께서 집안일도 모두 도와주시고 아이들도 챙겨주셔서 제 컨디션이 돌아올 수 있었어요. 오늘 저녁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대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친정엄마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직 신랑이 오르기까지 시간이 남아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니 놀라기 마련이었죠. 말없이 오시는 걸 싫어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도 끝내 오시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집에 계신 걸 보고도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저에게 온 것 같았어요.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돈이 오시면 안부를 물어보거나 아이를 본다고 수고하셨다고 인사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보자마자 화를 내셔서요. 여태까지 우리 아들 집에 친정 엄마가 계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너 지금 제정신이야? 도대체 너희 어머니와 당신은 눈치가 없어.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독감으로 아파서 아이를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제 병관 호의로 집안일부터 아이 육아까지 다 해주셨고요. 어머니께 부탁드린 대로 괜히 독감에 걸리지 않게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 전화 때문에 벌인 일이라도 혼자 지비를 못해서 친정엄마를 부르게 해서 죄송합니다. 없다고 엄마랑 아들이 집에서 편하게 놀려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저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방문도 닫지 않은 채로 우리 엄마가 들으라는 책을 통해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대들고 싶었지만 괜히 어설프게 대드는 모습을 친정엄마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희 모녀가 편하게 여기서 놀랬다고 1억이나 보태주면서 이 집을 구해준 줄 아냐? 우리 아들은 밖에 나가서 뼈 빠지게 돈을 버는데 너는 여기서 팔자로만 좋다네 엄마를 불러다가 노닥거리고 있어서 우리 아들만 불쌍하다. 그리고 사돈도 눈치가 있으시면 알아서 가셔야지. 일주일이 쉰다는데 일도 없고 같이 놀 사람도 없어서 딸 집에 붙어 있는 거 맞지? 시어머니가 말하는 뉘앙스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상해서 대놓고 우리 친정 엄마 앞에서 친정을 무시하는 소리를 하셨다.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어머님께 대들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우리 집에서요, 저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는 사이에 봐주시고 해주시고 반찬을 일일이 다 만들어주셨는데 놀지도 못하시고 집에서 일만 하셨어요. 친정 엄마 오시기 전에 제가 어머님께 아이들을 봐달라고 부탁했더니 못 봐주신다면서 내가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매일 애들을 봐줘 하셨습니다. 너는 애가 고작 1명인데 그것도 혼자 못 봐서
이러다간 우리 딸은 2명이라는데 진정 엄마는 엄마께서는 봐달라고 말도 않는데 너는 내가 돈도 못 해주면서 애도 봐줘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어디 어른한테요. 어머니는 저희 이 집을 계속 1억 원 부족한 것으로 얘기하신다면 그냥 이 집을 내놓고 친정 엄마의 근처로 이사하면 이상한 것 아닐까요? 이사한 후에 엄마가 와서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 더 힘들어진다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돌볼 수 없다고 하셨으니 저희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집에 들어온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사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 아들을 처가로 보내려고 친정집 근처로 이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사를 가기에는 여기서 살아가는 것도 고생인데 아이 하나도 못 키우면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한다고 난리를 치네요. 이번에 승진하려면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하고 칼퇴근도 힘들고 연차를 쓰는 것도 어려운데 아이가 아파질 때마다 전담 엄마 역할을 해야 한다니요. 사람이 필요한데 어머니는 매번 못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친정 엄마 집 근처에서 엄마가 도와주시기 편하게 하는 게 맞죠. 저는 짐을 내놓고 바로 어머니가 주신 1억도 돌려드릴게요. 어디서 지금 시부모님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돈을 주면에 후리를 치는 거야? 너는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어. 이래서 집안을 따져가면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애가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운 거야?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밖에서 이야기를 다 듣고 있을 엄마에게 미안했습니다. 그 순간 방문을 열고 저희 친정 엄마가 들어오시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억울하게 참지 말고 싶은 말, 옳다고 생각하는 말 하라고 가르쳤어요. 손주 한번 제대로 봐. 주지도 못하면서 왜 이사를 오라고 해서 애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제가 손주를 책임지고 볼 테니까 애들을 이사시켜야겠습니다. 아니면 사돈이 무슨 관리로 애들을 이사시키시려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의 집인데 왜 사돈이 나서서 일을 크게 만드시렵니까? 우리 아들은 잘 살 것이고 그렇게 하세요? 일하는 우리 딸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너는 내일 당장 집을 내놓으세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1억 원을 꼭 돌려드리고 우리 동네 근처의 집은 엄마가 알아볼 테니까. 아니면 사돈이 이사 가세요? 우리 아들 처가 근처에 살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사돈도 우리 아들이 올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집에서 나가주세요. 이 집은 우리 아들에게 돈을 못 주는 집이라서 사신 건물이에요. 두 따님이 우리 아들 집에서 같이 놀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시어머니는 심성을 흔들며 화를 내며 나가셨고 우리 엄마는 당황해하며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나가신 후에 저는 집을 인터넷에 바로 올렸고 그리고 아는 부동산에 전화해서 바로 집을 매물로 내놨어요. 실은 주말에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지난 시간 동안 수고한 엄마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옷을 한 벌 사드릴 계획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용돈을 줘도 새끼 때부터 돈을 모아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저가요? 아파서 제 병호 집안일에 육아까지 엄마가 정말 힘드셨어요. 신랑한테 주말에 반나절만 아이를 봐달라고 요청했는데 신랑도 출장을 다녀와서 주말에 출근을 안 하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모든 계획이 엉망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 앞에서 무분별한 말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집을 정리하려고 생각했고 받은 1억을 어머니께 꼭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차라리 대출을 받더라도 편안해지고 싶었습니다. 1억을 받아도 주말마다 시댁에 가는 것도 싫었고 어머니 앞에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도 싫었어요. 직장은 계속 다녀가야 하지만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상황이어서 친정 근처로 이사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결정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정의 엄마를 베이비토 행동과 말투로 취급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에서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날 저녀와 신랑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자유롭게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었지. 오실 때는 전화 한 통 해주시는 것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잖아. 내가 말했으면서 화를 낼 때까지
당신이 말씀드리라고 했잖아. 근데 왜 아무 말도 없이 오셨는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엄마의 입장에서 1억이 큰 돈이기 때문에 자기도 봉사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오지 말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고 우리 엄마에게도 끼워 넣었어요. 돈을 주고 부르는 베이비시터를 차라리 우리 엄마에게 그만큼 돈을 주고 아이를 맡기면 미안해하지 않아. 우리가 엄마 저녁도 못 드리고 시어머니가 내쫓아서 나가셨어. 당신 집에 오면 불편하다고 퇴근하기 전에 나가라고 시어머니가 말을 하시더라. 시어머니가 에이, 장모님이 계신 거실에서 맘 편히 쉬지 못하지. 불편한 거야. 내 집에서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쉬고 싶은데 눈치를 보고 싶지 않아. 당신도 알잖아. 아니,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처럼 가히 앉아있으면 우리가 밥을 차리는 것까지 다 친정 엄마가 해준다. 근데 어떻게 갔다고 할 수가 있어? 당신, 우리 엄마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해. 매번 이런 이야기로 싸울 것 같아 나도. 장모님 오셔서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애도 봐주시면 고맙지. 근데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 남들은 다들 직장 다니면서 애도 잘 키우는데 당신은 애가 하못 키워서 매일 장모님을 호출하잖아. 당신은 애 한 번 재워준 적이 있어? 애 씻겨준 적이 있어? 눈으로 봐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도와주니까 그렇지. 남들 비교하기 전에 당신부터 남들처럼 해봐. 요즘 누가 당신처럼 집에 오면 씻고 소파에 눕는지. 그래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여기에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집 정리하고 시어머니한테 받은 억도 돌려드리자. 그리고 새로 옮길 집은 친정 근처로 가자. 엄마가 편하게 우리를 봐주시고. 오늘 어머니 오셔서 우리를 처음 보네요. 앞서 구박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를 봐주러 오신 분께 그러면 안 돼요. 이사를 가야 해요. 이곳에서 살기 싫은데 집도 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번 돈인 걸 보이는 게 뻔한데 꼭 친정 옆으로 이사를 가야 해요. 그리고 엄마가 우리를 위해 준 돈인데 그걸 돌려줘서 엄마를 상하게 하지 않아야 해요. 당신은 당신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엄마가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야 돼요. 당신은 우리 엄마에게 사과를 했어요? 엄마에게 당장 잘못했다고 전화드려야만 해요. 왜 사과를 해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쯤 우리 엄마에게 고마웠다고 수고했다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를지라도 우리 엄마가 집에 오셔서 편안히 쉬고 있는데 왜 내가요? 사과를 해야 합니다. 아니, 엄마가 1억 보태주신 것도 맞고 엄마 입장에선 사돈 언니가 계시니까 아들이 불편할까 봐 더 화를 내신 거겠지. 그리고 당신이 혼자 애를 못 키우니까 동생도 혼자서 애 둘이나 다 키우는데 당신만 유난인 듯해. 당신이랑 그 말이 안 통해서 더 이상 대화를 못 하겠다. 당신이나 시어머니나 똑같아. 신우랑 매번 비교하는데 야, 5시간 아르바이트 하는 거랑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는 거랑 어떻게 같냐. 그리고 신우의 애들은 초등학생이고 우리 애는 아직 48개월이야. 같을 수가 있어? 더 이상 신랑이랑 말이 통하지 않고 더 싸우면 막말까지 하게 될 것 같아서 방으로.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서로를 상처주며 살다가 신랑이 더는 함께할 수 없다며 이혼을 하자고 말할 것 같다고 생각하여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이번 일에 대해 반성할 줄 알았지만 일주일 전에 친정집에 왔고 와이프가 아이를 데리고 한 주가 더 지나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전화 한 통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신랑은 전화나 문자 한 통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주가 지난 후에는 우리 집에 제 옷과 아이의 옷을 보내왔습니다. 날씨가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옷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유였다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었고 보통은 아이를 보고 싶어 하거나 친정집이 1시간 거리라 가기 힘들어 하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데리러 와야 된다는 건 아닌가요? 신랑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고 오히려 혼자 있으니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남자와 계속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죠.
부부로서의 정도 남아있지 않았고 아버지로서의 신랑은 빵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엄마에게 이혼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이렇게 못 살겠어. 내가 2주간이나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게 아니야? 보고 싶어 하는 내 아들이니까? 정상 아니냐고 이 사람은 우리 없이 더 좋아한다고 하더라. 이런 남자와는 계속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너희들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정말 이유가 있어서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우리 딸을 혼자서 키우고 가사와 직장까지 다니느라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너희 시어머니나 친정엄마가 신혼집에 오래 머물러서 싸우는 것 같아 보였어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뭐가 미안한지 손쉽게 용납해주고 내가 용돈을 드린 적도 없는데 엄마가 다 도와주셨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시어머니나 신랑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에게는 관심이 없는 아빠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 살 수 없겠어요. 그래서 신랑과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신랑과 이렇게는 함께 살 수 없겠기 때문에 이혼해야 한다고 했어요. 혼자 살아가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니까요. 2주가 지나도록 먼저 찾아오질 않길 바랍니다. 아직도 화가 난 채로 있습니다. 계속 싸우는 것 같아서 화풀이하고 집에 들어와 매번 같은 문제로 싸우는 것 같은데 당신이 휴직하면 해결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도 화가 난 채로 있나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화내지 말고 잘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바라는 것을 말했고요. 집안과 육아를 반반씩 나누길 원했고 친정 근처로 이사를 해서 친정엄마가 아이를 돌봐주면 좋겠다는 말에 남편은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이로 인해 집 문제와 이혼 문제로 인해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이가 있어서 법원에 가야 할 사항도 많았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월차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 신혼집에 남아있는 제 짐을 가지러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혼하기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이 짐도 제 짐도 다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엄마를 하면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었는데 또 대문이 활짝 열리는 걸 봤어요. 오후 3시인데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연락 없이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엄마랑 저랑 함께 있는 모습을 보더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니, 너희 부모님은 친정 문제 때문에 계속 싸우시더니 아직도 엄마를 모셔와. 이젠 우리 아들은 어떻게 지내겠어? 라며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준 집에서 매일 친정에 가 있으니까 너희 신랑이 집에 오기를 싫어하잖아.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해서 말도 못하잖아 하며 분노했어요. 하지만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 우리 집에만 들고 다시 나가세요. 그리하여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손주를 보실 일도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많이 보세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뿐인 손주를 못 볼까요? 그것은 내 손주이고 넌 친정에 들어가서 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결국 친정살이를 하겠지? 어머니, 진짜 그 사람에게 아무 얘기도 못 들으셨나 보네요. 우리는 이혼 조정 중이고요. 여기 하이 이원소를 보이시나요? 지금이 손주를 안아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니까 많이 보세요. 더 이상 못 볼 테니까 시어머니는 바로 신자식에게 전화하시더라고요. 아니, 자식, 지금 며느리가 짐 싸러 왔다는데 너 정말 이혼하는 거야? 이 집에서요. 나간다는 것을 아들도 알고 있었던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저애 이혼할 거예요. 엄마랑 그 사람 사이에서 싸우는 것도 지치고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힘들어요. 저 여기 떠날 거니까 짐 수각에 놔두세요. 저도 더 이상 한국에 있고 싶지도 않고 다 버리고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섭하지 마세요. 아들, 그래도 이혼은 안 되지. 왜 실패한 인생을 살려고 그래? 엄마가 너무 간섭해서. 그래도 이혼하기 전에는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엄마가 며느리 앞에서 이런 소리 들어야겠어? 어차피 이제 우리끼리 비도했고 저도 더 이상 미련 없어요.
엄마한테 시달리는 것도 매번 같은 문제로 아내랑 싸우는 것도 지치고요. 그래서 한국을 떠나려고 해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와이프에게 괜히 안 좋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나오세요. 아니면 아들이 그렇게 전화를 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신랑에게 전화를 계속 걸었지만 신랑은 전화조차 받지 않았어요. 저는 신랑이 시어머니에게 왜 이러는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신랑은 저랑 싸우면 항상 시어머니 편하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졌어요. 이혼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신랑도 시어머니에게 시달렸더니 저한테도 친정 엄마가 오시는 걸 반대했어요. 하지만 아들인 신랑은 사돈 어른이 자꾸 집에 계시면 불편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결국 딸이랑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어찌 돼요? 이미 취직했는데 혼자서 사는데 요즘에는 처가 일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자주 못 오게 하면서 우리 아들이 처가 생활을 안 하는 것도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중간에서 이것저것 말하니까 신랑은 해외 출장을 신청해서 한국을 떠나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사과를 했어요. 사돈 어른은 우리 손주가 이혼하면 너무 안타까워지는 것을 아시겠죠? 딸 좀 알아주세요. 저도 우리 아들에게 말려볼게요. 나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막 찾아오기 시작했으니까 안 하겠어요. 그러니 며느리에게 말을 좀 걸어주세요. 우리 아들이 이대로 한국으로 나가길 원한다는데 저는 아들 없이도 며느리 없이는 살기 힘들어요. 어머니, 제가 이혼할 거예요. 지금도 혼자서 일하고 돈을 벌어내고 다 할 수 있는데 신랑이 없어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 이만 나가세요. 저도 짐을 싸서 다시는 안 오실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을 인정하겠어요. 신우야, 너 혼자 너무 편하게 산다 생각해서 내가 돌이 넘었구나. 애도 내가 다 돌아볼게. 그러니까 이혼이 참 어렵죠. 아이고, 이대로 이혼하면 나는 어떡하나요? 아닙니다. 저는 마음을 고쳤고 이제 짐도 다 쌌으니까요. 어머니 집에 머물고 싶다면 머물러도 괜찮아요. 집은 팔려서 다음 달에 새 주인이 올 거예요. 어머니가 주신 돈은 그대로 신랑이 가져갔으니 다시 받을 수는 없어요. 하신 대로 1억 원을 주신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셨었죠. 그래서 다시 돌려드릴게요. 하지만 생각을 다시 해보면 안 되겠어요. 저가 1억을 추가해서 주면 이혼 없이 우리 아들과 계속 살 수 있을 거예요. 너가 이렇게 이혼하면 우리 손주도 못 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도 떠난다고 하니 내가 잘못했으니 한 번만 받아주세요. 아니면 어머님, 우리 여기까지 하자고 보는 것 같아요. 손주의 얼굴을 충분히 보셨죠? 제가 엄마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줄 테니 어머니도 혼자서 잘 사세요. 소중한 1억은 잘 챙기세요. 우리는 이렇게 이혼했습니다. 신랑도 더 이상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고통받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신랑은 양비 대신 집값에서 1억을 뺀 나머지를 다 줬어. 1억은 시어머니에게 돌려드릴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혼과 동시에요. 시어머니와의 인연도 있고 나 자신은 해외에 나가서 살기로 했으니 나에게도 잘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신랑에 대한 미련이 없어서 바로 이혼을 결정했고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며 사과하고 계속해서 나를 붙잡으셨어요. 신랑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황에서 이혼 합의가 마무리된 상황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나에 대한 책망을 계속했습니다. 신랑은 아이에게도 별 다른 미련이 없어서 양육권까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더 나아가서 아이의 양육권을 아들이 포기하더라도 나는 손자를 포기하지 못한다. 너는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것이야. 나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아이를 소송할 것이고 너도 이혼을 해도 이렇게 좋다는 게 무엇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해드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이도 아빠랑 살기를 싫어하고 친정 엄마랑 살길 바라는데 왜 다시 합쳐야 하는 건가요?
제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빠도 양육권을 포기했으며 자신은 못 키운다고 봐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이 포기한 친권을 할머니가 우길 수 없었기에 시어머니의 소송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랑은 저에게 우리 엄마가 전화해도 받지 않고 이대로 헤어지겠다고 말했어요. 아들은 제가 잘 키워줄 거라고 믿을 테니 이대로 출국하면 5년간 한국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5년이 지나면 아이도 컸을 거고 아이가 아빠를 찾으면 그때 보자고 하며 시어머니는 해외에 가서 살면서 거리를 둘 거라고 했습니다.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이혼하여 시어머니는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없이도 엄마 때문에 오빠 부부가 이혼했다고 생각해서 친정에도 자주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혼 후에도 직장에서 가장 인정받아 승진했고 아이는 아빠 없이도 잘 자란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친정 엄마와 함께 사니 아이도 저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